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며 비밀 금고까지 관리하던 최측근 인사가 평양 한복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그가 목숨 걸고 챙겨 나온 것은 금괴도 달러 뭉치도 아닌 아주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과연 평양의 권력 정점에 있던 그는 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사선을 넘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품고 온 비밀 장부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 보통 텔레비전에서 보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이나 열을 맞춰 걷는 군인들만 떠올리시겠지만 제가 살던 노동당 핵심 간부들의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살던 평양시 중구역은 우리로 치면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인데 대동강 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새벽 안개는 참으로 절경이었지요. 어린 시절 그 강변을 따라 학교에 가던 길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 저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비밀 금고지기로 불리며 남부러울 것 없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국가의 모든 외화가 제 손바닥 안을 거쳐갔으니 일반 백성들이 겪는 배급 문제나 장마당 쌀값 걱정은 저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장군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수입 양주와 기름 세트, 고급 과일들이 집안에 가득 쌓였고 제 아내는 백화점에서 파는 귀한 물건들을 몸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저는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당시 저는 이 체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생활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곳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삼엄한 감시가 일상이 아닙니까? 우리네 옛날 시골 마을처럼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김장도 함께 하던 그런 따뜻함은 평양 고위층 동네에선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동지라 부르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는 않을까 늘 경계하며 살아야 했지요. 특히 겨울이 오면 평양의 밤은 더 서늘해집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집안에서도 두툼한 옷을 껴입어야 하는 인민들의 고충과는 달리 저희 집은 특권층이라 따뜻한 열기가 돌았지만 마음만은 늘 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 너머로 구두 뒷굽 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절도 있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저와 형님, 아우하며 가깝게 지내던 최 간부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간부는 6.25 전쟁 이후 대대로 당에 충성해온 집안의 자손이었고 누구보다 투철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저 술자리에서 했던 작은 말실수 하나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금고가 사실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밤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가짜처럼 느껴지더군요.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충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시절 우리 어르신들이 겪으셨던 격동의 세월만큼이나 제 마음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제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간부의 실종 사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과연 이 체제가 정상인가라는 물음표로 가득 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업무차 평양 외곽의 한 탄광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위 간부인 저를 맞이하는 현지 관리들의 비굴한 웃음 뒤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차마 인간의 몰골이라 할 수 없는 인민들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옥수수 알갱이를 줍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병들고 지친 노인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그 모진 고생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소위 반체제 분자라 불리는 한 청년의 공개 처형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죄목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국경 부근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알판을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관리하는 이 수억 달러의 비자금이 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구나 하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의 화려한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늙으신 제 부모님께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법이다라며 늘 당에 충성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제 눈엔 그저 자식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괴물 같은 체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공포와 굶주림이 일상인 땅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가 결국 내 이웃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성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분노와 혼란으로 바뀌며 제 가슴 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낡은 기계의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 전체를 멈춰 세우듯 평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았고 그것이 제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장마당의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고 평범한 이웃들은 옥수수 하나를 구하지 못해 손발이 얼어터지는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그 화려한 금고의 열쇠가 사실은 수많은 인민을 가둔 감옥의 열쇠였다는 것을요. 이 깊은 깨달음은 저를 더 이상 평양의 간부로 머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IMF 때나 전쟁 직후 참 어려웠지만 여기는 사람의 정조차 말라붙게 만드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평양의 가짜 영화 대신 차갑고 험난하지만 진실한 길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로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통치 자금을 확인하고 당의 비축, 물자를 점검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충성을 외치지만 밤이면 탄광촌에서 보았던 그 뼈만 남은 아이들의 눈망울이 천장에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제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 딸은 평양에서도 수재들만 간다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묻더군요. 아버지, 우리 공화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맞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몰래 돌던 한국 잡지와 영화를 접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제 아무리 최고 2층 간부라 해도 우리 가족은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호되게 나무랐지만 돌아서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나만 입을 닫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자식까지 이 가짜 세상 속에서 거짓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게 할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보위부의 감시망이 저를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탄광촌을 방문했을 때 보였던 미묘한 표정, 변화나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적어진 것을 그들이 놓칠 리 없었지요. 어느 날 퇴근길에 만난 제 오랜 동료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 동지, 요즘 뒤를 조심하게. 자네 집 근처에 못 보던 차들이 서성거리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덜미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의 감시를 받는다는 건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마치 저를 뚫어지게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금고가 이제는 우리 가족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 먹이려고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통에도 자식만은 품에 안고 피난길을 걸으셨던 그 마음. 저도 그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단 1%의 희망이라도 잡고 사선을 넘을 것인가? 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평양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가슴을 졸이며 사느니 차라리 거친 대동강 물줄기에 몸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딸을 불러 앉았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여길 떠나자. 그 한마디에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무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6.25 전쟁 때 피난 보따리를 싸던 그 밤이나 IMF 시절 자식들 공부를 위해 집을 내놓던 그런 순간들이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바로 그날 밤 아내와 딸을 앞에 두고 여길 떠나자고 말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은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딸아이는 숨을 멈춘 채 저를 바라보았지요. 평양 고위층의 삶이란 그 자체로 황금으로 만든 감옥과 같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고 좋은 옷 입고 살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행적이 기록되고 보고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탈북을 모의한다는 것은 실패하면 온 가족이 요덕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당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 부귀영화가 다 가짜라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내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며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매일 밤 심장이 조여드는데 이대로 자식까지 죽일 수는 없소. 제 진심 어린 호소의 아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탈출 준비는 마치 첩보 작전처럼 치밀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저는 당의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국경의 경비가 어느 요일에 느슨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핑계로 국경 지역 무역회사들을 시찰하겠다는 가짜 출장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폐물과 증거가 될 만한 비밀 장부 사본을 옷 안감에 꿰매 넣었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정든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장군님께 하사받았던 가구들, 딸아이의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님들의 묘소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불효자 박철호가 자식 살리겠다고 고향을 등집니다. 속으로 몇 번이나 절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대동강 변을 걸었습니다. 불 켜진 주체사상탑과 화려한 평양의 야경을 보며 제가 지키고자 했던 이 체제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당에 충직한 일꾼이 아닌 체제를 배신한 도망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내 딸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웃을 수만 있다면 이 목숨 하나쯤은 기꺼이 걸 수 있다는 아버지의 용기였습니다. 운명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깨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갑시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보낸 평양에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숨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던 그런 긴박한 순간이 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평양을 떠나 국경인 해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제 딸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노동당 고위 간부의 신분증이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살려줄 방패가 될지 아니면
제 목을 칠 단두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기차가 해산 근처에 다다르자 보위부 요원들의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통행증 내놓으시오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객차 안을 울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전쟁통의 검문소를 지날 때 느꼈던 그 공포, 아마 그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노동당 핵심 간부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제 얼굴과 간부증을 번갈아 보더니 제 아내와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박 동지, 가족들과 함께 출장을 가는 거요? 그것도 이 시국에?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죽으면 끝이다. 저는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중앙당의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인데 감히 보위부에서 내 앞길을 막겠다는 거요? 이 장부에 기록된 숫자가 틀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요? 라고 말이죠. 다행히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제 서슬 퍼런 위세의 요원은 움츠러들었고 저희는 무사히 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압록강 변에 도착했을 때 강 너머로 보이는 중국 땅의 불빛은 손에 닿을 듯 가깝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둑을 지키는 국경 경비대의 서치라이트가 차가운 강물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희는 마른 풀숲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딸아이의 작은 속삭임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이 땅이 이제는 제 자식을 총으로 쏘려 하는 살벌한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저 강만 건너면 진짜 사람이 사는 세상이 나온다. 드디어 경비대의 교대 시간. 10여 분의 짧은 틈을 타 저희 가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압록강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겨울 강물은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고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아내의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저는 한 팔로 아내를 붙잡고 다른 한 팔로는 딸을 끌어당기며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누구냐? 거기 서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탕, 탕,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가는데 그 순간만큼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가족만은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거친 강물을 헤치고 또 헤쳤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 흙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저희는 온몸이 젖은 채로 바닥에 써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북한 경비대의 욕설 섞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군요. 이제 고향 땅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제 앞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압록강의 그 차가운 물살을 가르고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희 세 가족은 한동안 서로를 붙잡고 말없이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몸이 젖어 추운 것도 있었지만 평생을 몸담았던 조국을 등졌다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도 신분도 없는 쫓기는 짐승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전쟁, 피난길에 산속으로 숨어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지금의 저와 같았을 겁니다. 평양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는 권세를 누리던 저였지만 이곳 중국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신세에 공안이 나타나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연길의 한 허름한 민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낮에는 보위부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커튼을 꽉 닫은 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조차 바깥에 들릴까 봐 조심해야 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제 아내와 딸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것은 보위부의 추격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탈북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비자금 비밀을 알고 있는
특급 관리 대상이었기에 평양에서는 저를 잡기 위해 체포조를 급파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박철호를 잡는 자는 영웅 칭호를 주겠다는 서슬퍼런 명령이 국경 근처에 깔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밤마다 칼 한 자루를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 손으로 끝을 내야 한다는 모진 결심까지 했었지요. 한 번은 공안들이 저희가 숨어있던 건물 근처까지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문 열어 신분증 검사다 하는 중국말이 들려오는데 제 딸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저는 딸의 입을 막고 벽장 속에 숨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 어린 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행히 옆집을 수색하고 지나갔지만 그 짧은 5분이 마치 5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식 하나 마음 편히 발 뻗고 자게 해줄 수 없는 땅,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숨어 살아야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태극기가 휘날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죠.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내 딸이 평범한 여대생으로 꿈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중국에서의 그 은둔 생활은 저에게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앞에는 동남아시아의 험한 밀림을 지나는 또 다른 사선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은둔 생활이 석 달을 넘길 무렵 저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급파된 보위부 추격조가 저희가 머물던 연길 근처까지 들이닥쳐 이 잡듯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은 날로 서슬이 펄해졌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우리 세 식구는 죽어서도 고향 땅을 못 밟는다. 저는 떨고 있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사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라오스의 험한 정글을 지나 태국으로 향하는 이른바 현대판 피난길이었지요. 여러분, 동남아의 정글이라는 곳이 우리네 강원도 산골이나 뒷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낮에는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찌는 듯한 더위와 이름 모를 독충들에 시달려야 했고 밤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맹수와 독사들의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제 딸아이는 평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만 자란 수제였습니다. 그런 아이의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피가 흐르고 온몸이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긁혀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은 수백 번도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이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지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메콩강을 건너던 날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그만 목선에 몸을 싣고 거친 강물 위에 떠 있는데 멀리서 국경 수비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칼날처럼 강물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희는 배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피난길의 낙동강을 건널 때 이런 심정이셨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직 강물 위에 떠 있는 낡은 나무판자 하나에 달려있던 그 절박한 말입니다. 강물이 배 안으로 들이칠 때마다 아내는 제 소매를 꼭 붙잡고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고 저는 비장한 각오로 품 안에 숨겨온 비밀 장부를 더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목숨값이자 저 사악한 체제의 민낯을 밝힐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마침내 태국 땅에 발을 내디디고 우여곡절 끝에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높게 솟은 담장 위로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양에서 최고위층 간부로 살며 남부러울 것 없는 권세를 누리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전 처음 맛보는 진정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살았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살았어. 대사관 정문을 열고 나온 한국 외교관이 제 투박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 깊이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그 체제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죽이려 쫓아왔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나라는 저를 동포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제 마음만은 만석군 부자가 된 것처럼 풍요로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앞에는 차가운 총칼과 감시의 눈초리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디던 그날, 제 코끝을 스치던 그 공기의 냄새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양의 공기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무언가 뻥 뚫린 듯 시원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자유의 냄새였겠지요.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을 마치고 제 이름이 박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카드 한 장을 만져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니 쌀이며 고기며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건 24시간 내내 거리에 불이 켜져 있고 편의점이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던 평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 싶더군요. 제 딸아이는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당에서 정해준 공부만 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밖을 나가는 걸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사람 사는 맛을 이제야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행복한 생활 속에서도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북에 두고 온 친척들과 고향 친구들이 생각나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옥수수 한 알에 목숨을 걸고 있을 텐데 하는 미안함 때문이지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며 제가 관리했던 그 금고의 돈들이 여전히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제가 가져온 그 비밀 장부들이 이 체제의 모순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평범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고향 땅은 멀리 있고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지 기약은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 비극적인 분단이 끝나고 대동강변에서 남북의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 웃으며 밥 한 끼 나누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을 피땀 흘려 지켜주셨기에 저 같은 사람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잊지 않고 저 박철호도 이 나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고향 땅 조상님 묘소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식들 잘 키우고 자유롭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